11월 2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현역 의원 169명 전원을 투입하면서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을 맡은 안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당원 투표 이틀째입니다. 모바일 투표율이 55%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 갱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와 붙으면 내가 제일 경쟁력 있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캠프 이수희 대변인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보는 4인 4색 정치토론,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밥상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갔다고 막 말씀을 드리고 그랬네요. 마음이 급하십니다. 예,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쁩니다. 네. 오늘 민주당 선대위,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라고 명칭을 했던데요.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성장 회복,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의 구축,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트랙으로 전환적 공장 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의 회복으로 기회 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의 갈등이 완화됩니다. 네, 전환적 공정성 성장, 조금 어려운 느낌인데요. 어쨌든 첫 번째가 성장과 부흥, 두 번째가 부동산, 세 번째가 민생개혁의 실용정치, 그다음에 사실은 네 번째 공약입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뒤에 보면 부패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크게 보면 네 꼭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 또 있었는지 한번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을 했죠. 오늘 출범식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등 경선 주자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번 회동 때 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서 원팀 대선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고요. 음성을 들은 대로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하며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오늘 사회적 대타협을 앞으로 하겠지만 진전 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 논의를 해도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 미래를 열어낼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사실 우리 신 주인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이제 민주당 후보,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의 공약을 던지는 첫 자리라고는 잘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네. 성장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많이 두는 연설 내용을 갖췄습니다. 네, 기본소득은 1호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네. 오늘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네. 그 자신의 어떤 본받아야 될 어떤 모델 중에 하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든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추진력과 산업화에 대한 어떤 공로를 이제 받아들여서 성장으로의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약점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는 어떤 움직임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전환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룩하겠다라는 메시지 자체도 기존의 이제 민주당 정부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색깔을 강조하는 연설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맨 뒤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이 송영길과 함께 민주당 대변화 이재명은 하면 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외치고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 용기와 결단, 추진력, 네. 그다음에 한없이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 그렇죠. 네. 더 이상의 고구마는 없다. 사이다로 가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소득은 빠졌고요. 성장과 부흥이 1번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직접 뭐 언급할 리가 없죠. 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모두 자신의 몫이라면서 현재의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선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요. 그 방안으로 개발이익 국가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번 대선은 극우 언론, 정치, 검찰, 그리고 토건 비리 세력의 부패 카르텔과 다수의 국민들이 치르는 최후의 결전이라고 말하면서요. 토건 비리를 뿌리 뽑아서 개발이익 환수를 확실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그 대선 캠프가 갖고 있는 전략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뭐 이제 내세운 그 워딩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일단 뜯어보자면 공정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기존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가 내세워왔던 자신의 브랜드고 전환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어떤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성장은 그동안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약점이라고 이제 꼽아왔던 말하자면 이제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한 흔적이 결국에는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워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좀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이제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았다.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국가환수제 있잖아요. 개발이익 국가환수제는 11월, 12월 정기국회 때 법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네. 예. 예. 이거 뭐 지금 하겠다. 네. 실용적 민생개혁하면서 지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급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추진을 할 건데 이 국가환수 같은 경우는 개발이 국가환수제라는 거는 아예 이번 국회 때 정기국회 바로, 때 네. 바로 아니면 내년 초 임시국회 때 아마 바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연설문에서도 나왔고 김성환 의원이 그 원내 수석 부대표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도 네.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하신 바가 있어서 아마도 이런 게 이제 국회에서 또 대회전이 벌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대장동 사건 초기에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나오시니 잘 됐다라면서 오히려 역공을 취하는 이제 재료로 삼기도 했었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소위 보수 언론들은 최근에 사설이나 이런 거 가지고 국가환수제 한다니까 완전 바뀌었습니다. 예. 그 뭐 집 안 짓겠다는 거냐. 네. 누가 민간 개발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라고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논조가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네. 왜 민간의 추가 수익을 환수 못했냐고 하다가 이렇게 다 가져가면 민간에서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냐.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오늘만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경선 경쟁자들이 모두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했던 거는 또 민주당 경선 사상 최초라고 네, 하는데, 처음이에요. 예,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의 지지 연설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네,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던 이낙연 전 대표는요.
민주당엔 민주당만의 문화가 있다.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했다면서 이재명 동지와 함께하겠다고 밝혔고요.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이 명예로우며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청중들은 이에 이재명이라고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 역시 이번 대선을 검찰, 언론, 정치, 경제, 카르텔과의 전면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개혁을 강조했고요.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은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이라 외쳤고 김두관 의원 역시 우린 가장 강력한 후보를 보유했다면서 이 후보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화면에서 박영진 의원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앉아서 박수 치고 이제 이런 정도 호응을 네네. 하는데 박영진 의원은 마치 그 치어리딩을 하는 사람처럼 연호를 유도하거나 뭐 이제 그런 그 반응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일 젊고 키도 크고 그 중에서는 이낙연 전 그 대표랑 비슷하든가 키가 여튼 네.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정세균 그 후보는 전 총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소년공이라고 해서 그걸 키워드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성장사, 네. 인간 승리 이재명 이 부분을 강조했다면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는 민주당답게 네. 단결하자. 그다음에 우리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만의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서로 역할 분담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합이 엄청 좋은 겁니다. 한 명은 후보 개인을 띄워줬고 네. 한 명은 당의 단결을 이야기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소년공, 민주당답게 이런 말로 지지 연설은 정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 오후 5시 마감한 거죠. 네. 오늘 투표는 마감을 한 네. 거죠. 54.49%. 어제가 44% 정도 됐죠. 43.82%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54.49%, 약 11% 정도 늘었네요. 네. 오늘 오후 5시 마감을 했는데요. 총 어제 오늘 합쳐서 31만 63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ARS 전화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총 투표율을 65% 안팎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흥행면에서는 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투표율을 두고 윤석열, 홍준표 등 여러 후보들이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책임 당원들의 조직적인 표심이 담긴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모바일 투표에 친숙한 젊은 층이 대거 자신에게 몰표를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을 하는 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못 넘었습니다. 일단 못 넘었고요. 일단 못 넘었고요. 네, 못 넘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오늘 투표율의 추이를 보면서 조금 더 양상이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만약에 어제처럼 폭발적으로 오늘도 투표율이 나와서 실제로 60%를 훌쩍 넘겼거나 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했던 대로 70%를 만약에 넘겼더라면 홍준표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바람의 결과다. 홍준표를 향한 바람의 결과로 해석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제 첫날만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오늘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 투표율이 나온 셈이거든요. 그럼 이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첫날 투표에 일정 부분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기여를 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조직이 동원이라는 게 이틀 연속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그만큼 힘이 빠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결과가 2030의 높은 투표 참여율인 동시에 어떤 조직의 움직임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 당원 투표의 결과가 어느 쪽에 선을 들어줄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금요일 결과 나와야 아는 이런 좀 안개 속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직 이틀 ARS 전화투표, 내일부터는 ARS 전화투표, 그다음에 여론조사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ARS 전화투표는 당원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1,500명씩 4군데 회사, 그래서 6,0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ARS 전화투표율은 뭐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 대략 그래서 65%? 네, 한 10% 정도 늘 거다. 네. 이틀을 다 해도. 네. 70% 넘으면 이준석 대표가 탄수화물을 한 달간 끊겠다.
안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공약이죠. 이걸 왜 약속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 탄수화물 끊는 거를 어쨌든 단백질을 많이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모릅니다. 또 ARS 투표 때 네. 어느 정도 네. 또 몰려 나갈지. 오늘 윤석열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홍준표 양측이 한바탕 붙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불법 선거운동 의혹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데요. 그 윤석열 캠프가 당을 사칭해서 당원들에게 윤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전화를 돌린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전화를 건 쪽에서 국민의힘 당이다. 11월 1일과 2일 중 물자가 발송되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전화를 드렸다라고 말을 꺼냈고요. 이에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당원이 국민의힘에서 단체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라고 하는 건가? 윤석열을 찍으라는 거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화의 출처를 물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발신인이 국민의힘 성북지구다라고 밝히면서 윤 후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분야가 다 나눠져 있다. 윤 후보 쪽으로 당이 바뀌어야 하는 게 사실이지 않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또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니 발신인이 제가 윤석열 캠프라는 소개를 빼고 말했다 사과를 했고요. 끝내 이름을 밝히진 않은 채로 이제 녹취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뭐 여러 윤석열 가지 캠프 있죠. 쪽에 대해서는 한 어제도 이현주 공동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한 5가지 정도 그 의혹이 있죠. 의혹이 제기됐죠. 네, 오늘 그 이현주 선대위원장 홍 후보 측이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5가지를 조목조목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들이 협박해서 줄 세우기를 한 것, 그리고 당과 당협위원회를 사칭해서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박사모 중앙회에서도 부인한 이 짝퉁 박사모의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윤석열 캠프에 지금 공식 합류해 있는데 이를 윤 후보가 묵인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대리 투표를 유도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윤 후보 측 해명은 뭐 굉장히 원론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선거 일을 제외하고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해명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도 대선 주자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당연히 이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캠프에 합류한다는 거는 원래는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일입니다. 시도당 위원장들 같은 이제 핵심 요직들은 네. 대체로는 중립을 지키는 게 원래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홍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다른 것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후보의 지지를 요구한다든지 뭐 혹은 이제 대리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이제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경선에서는 아슬아슬한 수위에서 조금씩 다 이제 선을 넘으면서 하던 것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강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이번 경선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로 어느 정도 이제 봐주는 거 없이 정말 끝까지 간다라는 이 양상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후유증까지도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거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불씨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건데 여전히 이게 바뀌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자, 윤석열 후보 식용계 발언 여기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식용계로 태어나는 개는 없다. 네. 라는 말들도 나오고 동물보호단체 역시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개는 똑같은 게 윤 후보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강하게 촉구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2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는데요. 요 이야기는 이따가 그 4인 4색 정치 토론 때 네. 예, 각 당의 입장들 그리고 뭐 정의당 그리고 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이야기까지 해서 같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월 5일 전에 수사를 끝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네요. 상황이네요.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드림 원팀 대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169명 전원은 물론 사회 각계 인사 등 총 499명 방역 지침에 따른 거죠. 모두 참가하는 대규모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은 출범식이었는지 총괄 특보단장을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네. 지금 기차를 타고 인터뷰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아닙니다. 자, 오늘 선대위 출범식 우리 그 안민석 의원님도 같이 자리에 함께 하셨지요? 네. 오늘 분위기 좀 먼저 좀 전해주세요. 어땠습니까? 화합과 단결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용광로 선대위가 아름답게 출범을 했고요. 네네. 사실 경선이라는 게 항상 끝나고 나면 휴일증이 있고 네. 또 경선에서 이긴 캠프 측의 인사들이 기대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항상 또 마찰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네. 먼저 내려놓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고 네.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주셔서 네. 아무런 갈등이나 잡음 없이 용광로 선대위가 잘 구성이 됐고요. 네. 오늘 이제 한 거는 이제 1차적으로 당내 인사들 중심으로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외부 인사들을 네.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열린 캠프의 성격을 잘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원팀은 만들었고 이제 외부로 더 확장할 거다 이런 취지시네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이거는 이제 그 후보 비전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한 명칭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집약된 포부와 비전은 뭔가요? 후보가 가장 1차적으로 내세우시는 미래 한국 비전은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성장이 지금 멈춰 있거나 지금 상당히 저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 같은 문제도 성장이 저조함으로써 기회가 특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이런 현실인데 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성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셨고요. 그다음 네. 특히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부동산 문제, 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네네. 그것을 강조하신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곧바로 뭐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법제화하겠다. 이 국회에서 그 개발이 국가한 수제 관련해서는 그럼 뭐 11월 국회나 12월 달 국회 정기국회나 내년 초에 임시국회에서 막바로 관련 법령을 지금 입법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당내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미 후보께서 오늘 이제 당에다 요구하신 게 네. 부동산 개발 함으로써 없는 이익을 환수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이익 환수 이것을 이제 법제화하는 것이 이미 법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역시 네.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국회의 의지인데 네. 그래서 오늘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를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도 이 부동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있는 의지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쟁이 아니라 국민 고통을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야당이 동의하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저희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서른 홍영표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계시던 분들이과 박광원, 김종민, 신동근, 최인호, 이병훈 의원 등 그 이낙연 캠프 측에서 활동을 하셨던 의원들하고 이재명 후보가 소맥 회동했다라고 하던데 그 이제 뭐 많이 잘 원팀이 진짜 용광로처럼 된 겁니까?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낙연 캠프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지자들 그러니까 일단 캠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의원들급에서는 사실 동합이 거의 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님께서 서로들 이제 노력을 하시고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무난하게 봉합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네. 지지자들이 원팀이 되었느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셨던 지지자들은 지금 현재 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치유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이제 두면서 네.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좀 여유를 가지고 네. 진정 어린 그런 또 노력들이 있으면은 이 문제도 역시 좀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대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간절한 생각들을 다 공유하시기 때문에 네, 네.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 원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까지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다. 이미 그러나 의원들 각 캠프에 계셨던 의원들은 어제 소맥 회동도 하고 해서 많이 풀렸다. 봉합이 잘 됐다. 용광로 선대위가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기차로 이동 중이시라서요. 우리 안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말소리가 청취자들한테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자, 네, 감사합니다. 이낙연 의원 측 최인호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은 것도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중용 네. 이 부분은 한간에는 이건 뭐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는 분이 계신가 하면 뭐 별거 없구나. 뭐 정진상, 전진상 최측근 그렇게 막 언론에서 얘기해도 부실장 등용한 걸 보면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자신감으로 읽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이재명 후보는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비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중용한 그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후보도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후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후보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정진상 씨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분이 그 캠프에 공식인 직함을 맡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선 라인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비선이 되는 거죠. 예. 네, 훨씬 더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후보의 의중을 정확하게 잘 알고 네. 또 혹시라도 후보와 캠프 사이에 이견을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뭐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의 아주 메신저가 필요한 것이죠. 네네. 그런 역할을 정진상 씨가 지난 우리 경선 캠프에서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경선하면서 처음 뵀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을 숨기면 안 된다. 네? 공적인 라인에 두고서 네네. 공적인 직함을 주면서 네.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상적인 캠프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분을 비선 라인에 두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캠프에 비서실에 배치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뭐 공개되지 않으면 비선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그 대장동 이야기, 대장동 게이트 이야기 하시면서 그 50억 최근에 보면 50억 클럽에 거명된 분들에 대한 수사는 뭐 좀 지지부진해 보이기도 하는데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 이분 변호인 맡은 이경재 변호사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왜 이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이제 검사 출신들, 네. 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한 이 검찰의 지존들이라고 봐도 돼요. 아, 검찰의 지존들이다. 예. 네네네. 검찰총장 출신이나 민정수석, 그리고 고검장, 네. 적어도 지검장 네.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지존은 아니죠.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별 볼 일 없는 변호사예요. 네. 분이 그냥 그 최순실 변호사가 아니었으면은 네. 국민들도 아무도 모르고 예. 존재감이 없는 그런 변호사고,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네네. 지금 뭐 그런 데는 검사 출신들 인물들에 비하면은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분이죠. 네네. 이분이 화천대 이후에 첫 번째 고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찍부터 이게 참 고문 이상하지 역할을 했어요.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고문 시작했던 시기를 처음에는 17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더 앞에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15년으로 확인이 됐단 네, 말입니다. 2015년부터 했어요. 예. 본인이 밝힌 게 아니라 예. 이것이 좀 취재에 의해서 15년이 아니라 17년이 아니라 15년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네네. 다분히 시기를 의도적으로 뒤로 밀었다. 바꾼 걸로 17년과 15년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죠. 17년은 그렇죠. 최순실 씨가 감옥에 있을 때였고 15년 9월, 15년 9월 1일부터 고문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한참 권력을 쥐고 있을 때죠. 최순실 대통령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최순실 대통령 그렇죠. 시절. 네, 예. 국정농단이 아주 무르익었을 때인데 네. 이 시기에 이분이 화천대 이후 고문으로 들어갔던 사실, 네. 이것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 이분을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이경재 씨가 이 화천대 이후 고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네네. 추천을 했는지, 네. 이분의 어떤 특수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네. 소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네.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몇 곳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네네. 오늘 제가 좀 더 강한 톤으로 왜 이경재를 소환하지 않는가, 검찰이. 네네. 그리고 저는 이런 해양 게이트 같은 경우는 항상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분명한 그 몸통 위에 머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머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왜, 누가, 어떤 역할로 화천대유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것을 저는 검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촉을 딱 또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5년부터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한창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선 실세였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머리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제약되고 또 기차로 이동 중이라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더 빨리빨리 말씀을 더 하시고 싶은데 제대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았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안민석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 안민석 의원과의 인터뷰. 안민석 의원이 기차로 이동 중이시라서요.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승민 캠프 이수희 대변인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55%에 육박하는 투표율,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원 투표율이 55%에 육박했습니다. 각 후보별로 이
투표율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마지막 변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각 캠프별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늘은 유승민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캠프에서 이 높은 투표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아마 이제 당원들께서 관심이 그만큼 많으시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이 그게 당원들의 높은 투표율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70%로 제일 높았던 때가 2007년에 이명박 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붙었던 당시에는 체육관 전당대회에서 동원하는 것도 많았고 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지만 K보팅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좀 기술적인 변화도 있고 하는 게 이런 투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네, 이 높은 투표율이 유승민 후보에게는 득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어느 캠프도 이거는 다들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들을 하지만 어느 캠프도 속단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네.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된 이후에 들어온 신규 당원들이 9월 기준으로 하면 30만 명이에요. 네. 증가된 신규 당원이. 네. 그중에 지금 2040 그다음에 QR코드라든가 인터넷 가입을 한 분들이 한 40% 되고 50대 네네. 이상이 한 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아서 URL에 연결을 해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어르신들 표보다는 젊은 층 투표율이 더 높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승민 후보에게도 뭐 유리한 투표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캠프 쪽에서 ARS 투표 관련해서 대리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가 돌았다. 또 뭐 당과 당협위원회를 사칭해서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 뭐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들을 협박하여 줄 세우기를 했다. 시도당 위원장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윤석열 캠프에 공식 합류해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다. 등등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홍준표 캠프에서는 굉장히 강한 톤의 기자회견을 규탄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유승민 캠프 쪽에서는 지금 이런 각종 투표와 관련된 부정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대리 투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문자의 경우에는 네네. 그거는 뭐 선거법에서도 비밀 투표라든가 이건 당내 경선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 룰이죠. 네네. 기본 원칙. 네. 그런 것이 만약 대리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 업무 방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부에서 그다음에 당내 선관위에서 엄중 조치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네. 당연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경우에는 뭐 이제 시도당 위원장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캠프에 가서 일하고 이런 거는 위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이런 당내 경선에서 지켜왔던 관례가 깨진 거예요. 네네. 그런 시도당 위원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정치 신인 후보가 정치 혁신을 또 얘기하는 후보가 그리고 토론회에서 뭐 정치 수준이 지금 선배님들 때문에 정치 수준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신란하신 분 캠프에서 이런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비판을 받을 만한 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치 신인이고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런 정치 혁신에 합당한 건지 그건 좀 캠프에 후보께서 이런 말 안 들리도록 하라고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지도부에서 특히
뭐 스누라이프에서 게재됐다가 삭제된 그 네, 그런 거 원외위원장 있었죠. 아들의 예. 글이 있었는데 예, 지방 물론 줄 세우게 했다. 협박하면서 줄 세우게 했다라는 거였죠. 예, 공천권을 가지고 네. 얘기했다는 그거는 해당된 두 의원이 뭐 적극 부인을 했고 네. 한 분은 뭐 고소까지도 하셨는데 네. 그런 것도 그런 말들 글쎄 그게 뭐 저기 그 형사 뭐 그 고소를 하셨으니까 진위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예,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 이런 그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은 토론을 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면 최근에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반려견과 식용견 이야기라든지 즉 굉장히 뼈아픈 질문과 토론 속에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약점을 잘 파고드는 이런 토론을 하셨는데 그 토론에서의 활약만큼 특히 영남권에서 여전히 지지율이 그런 토론에서의 활약만큼 높아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가요? 가장 이제 유승민 후보 그 본인도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 당심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당심이 이제 약점인 것이 지금 제일 문제점인데 네. 이번에는 그 우리가 2040 그 이준석 대표 이후에 들어온 네. 그 젊은 당원들의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지 네. 그거를 뭐 뚜껑이 열린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뭔가 좀 비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유승민 후보 참 똑똑하고 준비 많이 했고, 공약도, 구체적이고, 참 일 잘할 것 같다. 그런데 혹시 사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자신감을 갖고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후보 자질이나 능력이나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핵심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막 늘어지게 말하는 그런 화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후보하고 맞닥뜨렸을 때 지금의 뭐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식의 그런 그 콘텐츠 정도로 그런 그 토론 그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네. 뭐 보셨겠지만 당내 경선에서 좀 약하게 했지만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유승민 후보야말로 이제 뭐 복싱으로 치면 네. 정말 로프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집요하게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의 약점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독하게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당원들께서 민심을 쫓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토론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그 서로 이렇게 벽 보고 이야기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소위 반도체 관련된 공장을 영남과 호남 중간에 짓겠다라고 했더니 관련해서 전기는 어떻게 끌어올 거냐 뭐 하냐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서로 뭔가 이렇게 코드가 안 맞는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또 한편으로는 그 중간에 입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게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 말씀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그러니까 남부의 그 반도체 그 공업단지 얘기는 그 공약은 네. 이제 영호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근데 공약을 하는데 이제 입지나 뭐 그런 거는 이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하면은 네. 여러 후보지 중에 하나가 선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책으로 또 사업으로 계획으로 이제 구체화될 때는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어디냐 콕 찍어서 말하라는 요구는 그 정책을 펴는 절차에 있어서 맞지 않는 그 주장이고요. 그리고 정기 얘기 이런 거는 네. 저희 후보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은 뭘 하자는 거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선은 시각 자체가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좀 그 시체말로 억가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깐다. 억가.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까는 뭐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처럼 아이고 좋습니다. 그거 제가 뭐 대통령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라고 그냥 넘어가시든지 하시지. 네. 굳이 그렇게 억가를 하셔야 되나. 그리고 그런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득이 되겠나 싶어요. 그런 소극적이고 네. 그런 시각으로. 그게 어찌 보면은 좀 글쎄요. 그런 시각으로 그게 그런 경우에 대통령으로서의 지방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겠다는 건지 네. 뭐 이해가 안 가는 주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왜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야 하는지, 유승민은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호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정당의 강경 지지층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한 40% 정도 되는 중도 무당층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내년 본선에서 가름이 될 텐데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중도 확장성을 갖춘 그런 후보만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유승민 후보는 중도 청년 그리고 수도권의 강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집, 밥, 꿈을 얘기하는 유승민 후보만이 본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꼭 네.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4인 4색 정치 토론 양김 노조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렇게 대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인사 얼른 나누시고 바쁘게 오늘도 할 말 잔뜩. 오늘 할 말 많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하관 미팅 하시는 날이에요. 뭐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예. 하관을 드디어 서로 보이면서 하관 첫 미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얘기는 민주당 선대위 출범. 관심은 사실은 뭐 누가 되고 뭐 이것도 관심이지만 역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답보하거나 빠지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게 특히 원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고 뭐 대장동이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실은 원팀에 대한 우려가 훨씬 컸었던 것 같은데, 자, 민주당에서는 아마 오늘 그 499명이 모여서 올림픽공원에서 뭐 열기를 나름 뭐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더라고요. 특히 박용진 의원이 거의 치어리더처럼 막 다들 앉아서 있는데 본인은 서서 막 치어리딩을 하던데, 자, 드디어 이 역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서 컨벤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냐. 조금이라도 그거 보려고 아마 11월 5일 전에 한 것 같은데 11월 5일 날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저쪽 국민의힘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선대위 출범하는 거 보니까 좀 덕 좀 볼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당연히 보겠죠. 이렇게 지금 으쌰으쌰 하는데.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말을 열었잖아요. 네네. 뭐 일단 뭐 용광로 선대위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을 뿐더러 만약에 오늘까지도 미적미적거리고 뭔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정말 민주당 내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물리적 결합은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으니 화학적 결합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준비는 갖췄다. 모양은 좀 갖췄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양보했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앞으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결정이 되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더 역컨벤션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남의 집 일이라 그냥 앉아서 보고 별 관심은 별 없어요. 관심이 관심이 없다. 없어요. 네. 어차피 그만 할 거다. 예.
뭐 눈여겨 볼 이유가 없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본인이 바쁘기도 하겠죠, 사실 한참. 진짜 아니 맛이 이미 없다가. 경선이 끝났는데 네. 뭐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뭐 정해진 수순이죠. 뻔한 네. 거지.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원팀 근데 이제 원팀 우려는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홍준표 후보 쪽에서 5가지 부정선거 의혹 해가지고 엄청 세게 기자회견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원팀 되겠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김재섭 위원장님 경선 후가 벌써 걱정된다 이러는데 어때요? 뭐 원팀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될 건데요. 예. 예. 뭐 선거 지금 막바지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투표하는 기간이고. 그렇죠.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어쨌든 후보들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격해지는 것은 용인 가능한 수준이고 네, 뭐 네. 이제 민주당의 경선을 바로 이제 한 달 전에 있었던 민주당 경선 막바지 보면은 대장동 관련해서 뭐 거의 이재명 후보를 범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큰 걱정은 안 그 한다.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뭐 약간 밋밋한데 우리는 그래요?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패배를 직감했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5가지 부정선거 5가지 의혹 부정선거 이런 의혹을 거를 했어요. 예. 제기하는 거는 패배를 직감하고 이게 뭐 선거 선거에 불복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다. 그 수순인데 그 너무 이른데요 아직. 뭐 이런 거 하기에. 이현주 선대위원장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부정선거를 중단시키게 하기 위한 거다. 저 그런 취지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부정선거를 중단시키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근데 얘기는 하세요. 부정선거 진짜 계속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 주장이죠, 뭐 주장. 저도 근데 금시초문인데요. 오늘 뭘 녹취록 나온 걸 보면 녹취록 나온 게 있죠. 당이라 그러면서 네. 캠프 소속 안 밝히고 그냥 윤석열 찍어라 이런 건 사실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마지막에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지지호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마지막에 미안합니다 하고 녹취록에서는 끝났어요. 윤석열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이 뭐 이런 녹취록이 나오긴 했습니다. 여튼 서울 쪽에서 있었던 일. 엄청 지지하시나 봐요. 예. 우리 조성주 대표님.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1호 정책,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소위 기본 시리즈는 공약에서 오늘 연설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죠. 했고 성장의 회복, 전환적 성장, 공정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입장에서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많죠. 지금 성장을 얘기할 때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중도층 또는 뭐 다소 보수층 경제 문제에 좀 더 민감하다고 얘기되는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기후 위기 문제 협의하러 지금 전 세계 COP26 전 세계 정상들하고 지금 어떻게 이것을 같이 대응할 것이냐 이 심각한 기후 위기의 문제를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트렌드는 성장의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회복할 것이냐. 회복은 뭐 맞을 수 있는데 지구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다소 성장을 늦추더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무분별한 성장이 지금 뭐 기후 온난화와 이 위기를 가져왔다. 이 반성에서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성장의 회복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다소 좀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좀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이제 먼저 일찌감치 키셨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안 그래도 뭐 그 와중에 조금 저는 좀 다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당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뭐 100만 원 이것도 협의가 된 느낌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맞나요? 제가 좀 뉴스를 많이 못 봤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저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 없을 때 한번 질러놓고 다시 돌아오면 또 혼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여러 가지 슬로건이나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좀 오른쪽 깜빡이를 너무 일찍 키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성장을 안 하고 그냥 회복만 하자 그래? 뭘 회복해 그러면? 지금은 성장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던져줘야지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너무 힘든데 그게 희망을 또 주는 깜빡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회복을 하더라도 이제 K자형 회복이라고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는 회복에 대한 게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의 어떤 이제 고민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경제 시스템들이 지나치게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불평등 해소나 이걸 불평등 완화를 통해서 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양극화를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성장 이런 쪽만 포커스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어쨌든 뭐 정의당은 정의당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히기는 해요. 예. 저도 뭐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거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고 촌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뭐 양두구육 비슷한 표현으로 낚시죠, 낚시. 저는 낚시라고 생각해요. 성장의 회복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전혀 성장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또 완전히 다른 평가야. 오히려 거리가 먼. 그것이 더 양극화를 양산하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억강부약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는 억강부약 했습니까? 오히려 뭐 억약 뭐 부강한 거 아니겠어요? 대장동 의원만 봐도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면에서 성장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은 걸어놨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민주당이 가지는 어떤 경제적 그 유능함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것을 뭔가 중도지향적으로 확 던졌을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 뭐 개발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또 뭐 기본 시리즈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성장 회복이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판은 그렇지 몰라도 간판은 뭐 성장이라고 들어갈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해서 그냥 낚시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 조성주 대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너무 오른쪽 깜빡이다. 그다음에 우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위원장님은 성장답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성장이 아닌데 성장이라고 간판을 달았다. 전혀 다른 말로만 성장이다. 말로만 성장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김용남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요새 막 던지는 이 화두는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너무 뻔하거든요. 뭡니까 목표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리 의혹을 이제 정책이나 공약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죠. 사실은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의 회복을 얘기했지만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 그거 하려면 52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연금 월 100만 원? 이러면 이게 노인 인구 1000만 따지면 월 10조가 더 들어가요. 1년이면 120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수도 안 해보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막 던지는 것 중에 하나에 논란이 붙길 바라면서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에서 백현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안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당 후보가 던지는 거라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뭐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나 아니면 아예 근무 체계를 바꾸는 주사일제나 이런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던지고 있어서 주사일제는 저희도 주장하고 주사일제는 원조가 저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조가 그러면서 쪽이에요. 오늘은 또 성장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주 심각하게 5일 한다고 고민할 성장하는 필요가 건 없어요. 아니니까. 주 4일로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죠. 전 주사일제 좋아해요. 우리 주 6일 하다가 5일에서 그 이후로 성장 많이 했어요. 그때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주 5일째 할 때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 은행들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은행 공무원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 관련돼서는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주 4일제도 그렇고 기본 소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 4일제랑 기본 소득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토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게
주 4일째 얘기했다가 아예 그냥 던져본 거다 하고 쑥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 소득 관련돼서는 뭐 내 주요 공약 아니다라고 1호 빠져버리고. 공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해볼 자신도 없이 그냥 막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자체는 토론해볼 수 있고 저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네네. 부분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태도는 그냥 이슈를 벗어나기 위한 그 이상은 자, 아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부동산 관련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공약이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발이익 국가 환수제 그리고 이거는 김성환 그 원내 수석부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법안으로 만들어서 낼 것 같아요. 이미 다 준비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 대통령 된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이번 국회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낼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러면 누가 집 짓냐 민간이 해서 대장동에서는 민간한테 왜 이렇게 돈 많이 줬냐 다 환수했어야지 이랬는데 그러면은 민간에 개발이 국가 환수제 합시다 이러니까 톤이 바뀌었어. 이 법안이 딱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안 이건 올라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자, 보니까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순수한 민간 개발로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관민 합작의 최악의 케이스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서 땅은 원주민으로부터 싼 값에 절반 이하 값에 수용하고 네. 그리고 분양할 땐 비싸게 분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수 민간 개발로 갔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사고는 자기네들이 쳐놓고 엉뚱하게 지금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다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반대죠. 왜냐하면 반대예요. 그러면 예. 주택이나 이 부동산 공급을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로 인한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상 국가 권력이 어디다 집을 짓고 그 집에는 누가 들어가서 살지를 정해주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좀 많이 나오는 거 도저히 아닌가, 용납할 수 이건? 없어요. 사실 뭐 뒤에 어디 살지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정하겠죠, 시민들이.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관민 합작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이제 관이 조성주 대표가 지금 말씀하고 조성주입니다. 계십니다. 예. 싸게 수용해서 이렇게 비싸게 분양해서 이제 차익이 많이 났다. 이제 그 대장동이 네. 동의하거든요. 대장동의 그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도 있어서.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민간이 완전 개발했을 때 비싸게 사서 또 비싸게 분양하는 거는 답인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뭐에 맞는 거냐면 그러니까 차익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시민들의 삶에 어차피 비싸게 다 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냐.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달리 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개발이익 환수제가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예. 있는데 그게 뭐 지금 뭐 공공택지 개발일 거냐 아니면 전체 개발에 대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이 아마 실제 법안 논의하다 보면 될 거잖아요. 네네. 어느 수준에서 이걸 환수할 거냐 방법은 뭐냐. 근데 저는 약간 논의가 전체적으로 대장동 이슈가 워낙 크긴 했지만 차익을 뭐 얼만큼을 줄일 거냐 얼만큼 많이 못 가져갈게 할 거냐를 떠나서 아니 그렇게 해서 분양된 그 아파트에 사실 원주민들은 다 떠나가고 임대주택은 축소되고 시민들한테 들어갈 집빈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방식으로 하더라도. 네. 이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김용남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김재섭 예, 제가 짧게만 손 들고 말씀드릴게요. 있었는데. 예.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사실은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건 공급이 적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올가맸기 때문에 서울시부터 집값이 튀기 시작한 거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무시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면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대학교 네. 1학년 때 나오는 수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 단순한 걸 아니,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생기거든요. 김재섭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돼서는 예. 다른 시간을 빼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얘기를 하고 예, 싶은데 예. 그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된 그 법안 내신 분이 뭐 김성환 의원도 계시고 진성준 의원 있더라고요. 네. 관련된 법안. 네. 어쨌든 그게 뭐 합쳐져 가지고 하나 뭐 올라올 것 집값 같아요.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던 그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이라서 네.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개발이익 환수하는데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일단 거기서 저는 좀 충격이었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돼서는 이미 LH 그 내부 규정 중에 사실 그런 규정들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굳이 법안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굳이 없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그 이익률을 고정해 놨잖아요. 이게 퍼센테이지를 딱 고정해 놓은 거잖아요. 이 이상은 먹지 마라라고 고정을 해 놓은 대장동? 예. 아니요. 그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돼서 환수제 할 때도 이익을 고정해 놓는 건데 투자할 때 위험이 다른데 어떻게 이익이 고정을 해요. 이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없었는데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민간이 책임을 지고 위험에 투자를 해서 그만큼 이익을 가져갔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주장할 리가 없죠. 근데 말하자면 그러면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짓자?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과 관련돼서 이거 비판하고 싶은 게 소련이 사실 말하자면은 당시 모든 이 사회주의 체제 국가 중에서 가장 뭐 경제 블록도 탄탄했었고 예산도 가장 많았었는데 전체 공공임대주택 못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나 공공임대주택 만들려다가 예산이 안 돼가지고 다 망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간 개발 안 해서 개발 이익 다 환수해서 민간 투자 막아버리고 국가가 짓겠다는 건데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주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예산 국가 예산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건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프랑스나 이런 사례를 보면 사실 그냥 국가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사의 여러 기금이라든지 거기에 정부도 하고 사회주택 방식이라든지 사실 굉장히 소셜 믹스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걸 꼭 지금 전통적으로 딱 국가 예산으로 그냥 다 짓는다. 완전 이제 과거 이제 소련 계획경제처럼 사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없고요. 제가 주택시장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약 공공주택이 10배에서 20% 정도 있으면 시장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다 아래로 낮출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12에서 15%로 우리가 권장 규정을 임대주택을 만들어낸 걸 8%로 낮춘 장본인이 이재명 후보잖아요. 문제 되잖아요.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맞아요. 여기 국가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개발이 국가환수대에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만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경선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계속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만해요. 아무 말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심각하게 오래 토론을 해. 자, 개발이 국가환수제 관련해서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본 원론적인 얘기예요.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개발해서 이익을 얻는 그 국민들 혹은 주민들 그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사실 그런 이득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는 당연히 필요한 거다. 네. 이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은 사실은 좀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런 디테일을 모두 다 완성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까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나머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가지고 막 말도 안 한 거 가지고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네. 자, 어쨌든 11월 달에 올라옵니다. 이 건이 11월 달에 분명히 법으로 올라와요. 제가 보기에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백현동 3,500가구가 원래는 100% 임대 아파트였어요. 그걸 90%를 분양할 수 있게 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인 사람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그래놓고 뭘 왜 그랬대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법안이 12월 달에 국회에 오늘 얘기를 했다니까. 분양가 상한제랑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이 정치적으로 참 포지션 잡기가 국민의힘도 좀 깝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발이익 환수제는 지금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한 정책은 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헤맸잖아요. 아니 개발이익 환수는 반대인데 지금 문제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 왜 반대해요? 위험이 그러면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그렇게 좋은 소련도 이거 안 됐었단 말이죠. 국가만 가지고는. 근데 대장동이 문제가 되는 건 위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하게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민간이 큰 위험을 갖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국가가. 과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이 전혀 투자를 안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센테이지나 여러 가지 방식이나 디테일만 해서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조건 되네 안 되네 가지고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서로 조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앞으로 얘기하면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국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국민의힘 당원 투표 아까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유리하냐 다들 각자 아전 인수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아전 인수를 각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제일 아전 인수를 제일 필요한 우리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전 의원님 오늘 55%에 육박했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일종의 위기 의식이 결집을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누구의 위기 의식이? 그러니까 이러다 윤의 위기 의식, 홍의 위기 윤석열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 의식이 윤 지지자의 윤 지지자의 위기 의식이 결집을 불러서 투표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투표율 보고. 자,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님 도봉갑 분위기 어떻습니까? 도봉갑 분위기, 그러니까 당원들은 확실히 전통적인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를 좋아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 확실하다. 이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한테 호재인 건 확실하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김용남 의원께서는 윤석열 캠프의 입장을 좀 전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그냥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런 거를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봤을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온라인 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투표율이 좋습니다. 그렇죠. 훨씬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입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한 절반 정도 한 10만 명 이상의 당원들은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람들 대다수가 투표를 하고 지금 20대 30대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높은 그 투표율 자체는 특히 어제 오늘 진행된 것은 온라인 투표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홍준표 후보한테 일부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다만 이제 20대 30대의 전체적인 비율 자체가 국민의힘 당원 구조에 비해서 35% 많지 않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가 35%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40대를 제외한 20대 30대는 더 적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은 맞지만 당원 구조 전체를 본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선거에 뭐 압도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그 절대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그 민주당 마지막 경선 3차 그 국민 선거인단 이때 정체 모르는 분석이 안 되는 한 1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 한 9월 달 이후에인가요? 한 30만 명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마지막 당원 모집 때 19만 6천 명이 그래서 뭐 누적된 거 새로 들어온 그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에 한 3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봉갑에서 보면 이 정체 모를 당원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평상시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당협위원장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당원들의 데이터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저희 도봉갑에서 당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데이터를 거의 다 받아서 보거든요. 그 서울시당에 제출하기 전에. 근데 젊은 분들은 확실히 이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저한테 일부 통보를 좀 하시는 스타일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보면은 되게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시기 위해서 구의원 내지는 시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당원을 모집하신 분들이라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20대 30대 당원들과 50대 이상의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그분들 성향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향 자체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 전통적인 지지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큰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도 예를 들면 내 지인이 이번에 출마를 한다 해서 당원 가입을 해준 분들도 사실 제법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저 양당 전부 다 정체 모를 지지자, 정체 모를 당원들이 지금 생겼어요. 다 그렇게 한 식구 되는 거죠 뭐. 이 정체 모를 당원들이 어떤 이번에 표심을 행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말씀씩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유리할까?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네, 아니 사실 홍준표 후보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2% 부족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힘이 조금 딸리고 막 이게 조금 더 일찍부터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이제 막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잡음이 윤석열 캠프나 윤석열 후보 사람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 후보가 뭐 얘기하는 뭐 지지자 폭행이라든가 그냥 오늘 나왔던 뭐 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했다는 그 녹취라든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르다.
홍보 입장에서 한 일주일만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조성주 대표님.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뒷심이 후반전에 체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느낌을 그렇죠. 보인다 네, 이런 뭔가요? 느낌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네,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초기에 전반전은 뭐 놀라울 정도의 기세가 있었는데 보여줬는데 후반전에는 갑자기 급속한 체력 저하를 보여주는 느낌이었고 그게 사람이 오히려 모자라서 후반전은 그래. 유승민 후보가 더 잘 뛴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잘 떴는데 뭐 그건 모르죠. 가 문제지. 막판 스파트는 원희룡 후보가 가장 좋았어요. 그런 느낌이어서 뭐 전반전에 MVP일지는 몰라도 후반까지 해서 전체를 보면은 저는 막 그래서 요즘에 그 홍준표 후보가 자꾸 아까도 얘기했던 부정선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컨텐츠가 이제 좀 소진이 다 되셨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유승민 후보 측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 나를 지지해줘라. 근데 그 상대방이 예를 들면 그런 걸 안 좋아한다거나 못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나는 안 지지해도 홍을 지지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 육캠에서? 육캠에서.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홍준표 후보하고 차라리 손을 잡고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본인이 근데 냉정하게 따져서 본인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그런 식으로 그냥 나는 그래도 안 해 이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원희룡 후보야 이번에 제일 성공했죠. 차차기를 노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고 유승민 후보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홍준표 후보도 좀 더 아우르고 조금 더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더 발휘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2%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오늘 김용남 전 의원님 이거 끝나고 나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밥 한 끼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아니 뭐 제가 후보도 아닌데 제가 사야 됩니다. 예. 자, 이 얘기는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사실 우리 윤 후보님이 개로 시작해서 개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용견 반려견 이 뭐 여기 원고에는 없지만 이 얘기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그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오늘 기자회견하고 막 언어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토리. 예. 토리는 괜찮고 다른 개는 먹어도 되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명확한 기준은 있어요. 네. 개 견자가 붙는 거는 못 먹는 개입니다. 개 구자가 붙는 거는 예전부터 먹던 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애완견은 못 먹는 개예요. 황구는 옛날부터 먹던 개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따지면 김민기의 백구라는 노래 보면 그 백구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이 있습니다만 그 서양 사람들 푸아그라 먹는 거 갖고는 시비 못 걸면서 이게 이제 오래된 식습관이잖아요. 이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먹어라 마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국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뭐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지. 그걸 뭐 국가가 나서서 국가 권력이 결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생각해요.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는 보신탕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가 옛날에 이렇게 딱 경험과 뭔가 좀 데이터는 있는데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같이 먹으러 간 기억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안 먹으러 갔지만 모르겠다. 전 모르겠는데. 적어도 요새는 안 드시겠죠. 요새는 안 드시겠죠. 반려견 식용견 얘기 관련해서 우리 조성주 대표님. 아니 뭐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저도 뭐 국가가 그것을 막 강제하고 뭐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자유나 이런 측면에서 동의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지금 한국의 어떤 의식이랄까요? 시민 의식 이게 이제 우리도 바뀐 거잖아요. 30년 전에는 뭐 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고 막 지하철 안에서 담배 피고 이랬던 게 이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간접 흡연이나 흡연에 대한 이런 문화가 바뀌듯이 저는 식습관도 많이 바뀌어왔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고 특히 정치 리더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그게 시민들의 어떤 대표로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아쉬움이 있다. 이게 뭐 자유를 억압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변화의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는 리더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데서 조금 사려 깊은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재섭 저는 뭐 국민의힘이지만 그리고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후보지만 날 때부터 식용이고 날 때부터 애완되는 건 없죠. 예.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 우리가 경동시장 이런 데 뒤에 가면 그래요. 예, 이렇게 예전에 모란시장에 가면은 근데 실제로 애완견 같은 애들도처럼 누가보다 애완견 같은 보이는 애들도 가서 이제 잡혀서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유기견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개식용 문제 자체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를 논의해보자, 뭐 철학적인 토론을 해보자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기호이기도 하고 반려견이 지금 반려견 문화가 이미 뭐 한국에도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토론을 해볼 수가 있지만 개나 뭐 돼지나 뭐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이 식용과 식용이 아닌 것이 나눠진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도요. 한마디 꼭 하고 싶은 얘기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이게 네. 그 개는 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도축을 하는 대상이 아니거든. 도축 대상 동물이 아니에요. 법 외 지역에 예, 법 외 지역에 어디서도 있는 적용하는 데가 법 외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 불법 뭐 이런 근데 합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개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참 아니 제가 좀 기준을 애매한 그래서 문제입니다. 황구가 반려견이 되면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구하고 황견과 황구를 어떻게 나눕니까? 나눴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자, 이 문제는 또 오늘 어록 하나 나왔습니다. 구와 견의 차이. 아 이거 김용남 의원님 굉장히 아니, 오늘 방송을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또, 같아요. 회자될 말입니다. 구와 견의 차이. 맞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안철수 의원이 우리 38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들리게 한숨을 쉬면 어떡해. 차라리 자, 한숨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먼저 한숨부터 깊은 한숨을 쉬는. 나는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지키자. 지켰으면 좋겠다. 그냥 전 간단히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지키자. 우리 조성주 대표님. 아니 뭐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출마하시는 건데 쉽지 않으실 거다. 네, 이런 얘기죠. 네. 네. 자,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렇게 뭐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있다. 우리는 있겠죠, 그랬더니 어제 이태규 의원이 무슨 소리냐?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밑에서 오고 간 얘기 없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후보들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얘기지 이태규 의원이 낄 자리는 아니죠. 본인은 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태규 의원은 내가 모르는 일은 안철수도 몰라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정말 잘 모셔야 되는 후보입니다. 근데 그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남 의원님께 여쭤보는 건데. 예.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중간평가는 의미 없는 얘기고. 자기로 단일화. 자기로 단일화. 야당 후보가 양보해달라. 그건 어떻게? 제1야당의 후보가 양보하는 단일화. 네. 자기가 나가면 당연히 당선이다. 양보해주면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냥. 극진히 모셔야 되는데 또 그러려니 아니 하신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돼요.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김재석 위원장님. 예, 공무담임권은 헌법상 보장한 그 권리기 때문에 뭐 누구나 출마할 수 있죠. 예, 네. 그거는 맞는데요. 안철수 대표야말로 국내 최고의 단일화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뭐 수차례 단일화의 성공인지 어쨌든 단일화의 화려한 전적들을 남기셨고 단일화 협상의 달인이죠. 그렇죠. 예. 근데 항상 본인이 후보가 안 되는 단일화를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협상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단일화 없이 잘 가나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단일화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유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비대위 할 때도 그랬고 대선을 준비하시던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시면서 뭐 그때도 사실 명분이 뭐 뚜렷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그 후보로 하시면서 단일화를 이야기하시면서 국민의힘과 조건 없는 합당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로 다른 당이 되고 각자의 후보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말도 지켜지지 않았고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상 대선은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국민한테 한 약속은 국민의당 그 당 이름처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 단일화 얘기 나오면 정의당을 빠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제3지대 연합전선을 만드는 시나리오도 거론을 했고 네. 또 안 대표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같은 후보와는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달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나 또 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마지막까지 계속 얘기가 갈 텐데요. 예, 저희는 예. 지금은 뭐 입장이 확고합니다. 네.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는 없다. 네, 정의당의 목표는 심상정 정부를 수립하는 거다. 네. 네, 이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DJP 연합 같은 공동정부하자. 그 얘기는 총리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정도를 네. 내각 구성권을 준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런 정도의 제안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안 올 것 같다. 네. 온다 해도 지금으로서는 예. 네. 이 얘기는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럼요. 정의당으로서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자 구도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오자 구도네요. 김동연 후보까지. 그렇죠. 누구에게 유리할지 누구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지 그게 계산식이 아마 안철수일지 복잡할 것 같아요. 그게 다자구도면. 예, 그게 안철수일지 네. 심상정일지까지를 열어놓고 오늘은 열린 결말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님, 그다음에 김재섭 도봉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조성주 대표 정치발전소 대표,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 치열한 말펀치들 사이에서 여기서 좀 쑥 빠져 나오겠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님과 인권계 기행 떠나고 있습니다. 아, 잠깐 한숨 돌리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예. 자, 이제 한숨 돌리시고요. 지난주까지 우리 작은 사슴의 섬 너무 아름답지만 그러나 너무 마음 아픈 우리 소수자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진짜 돌이켜볼 수 있었던 우리 사회는 소수자에게 얼마나 가혹했었나라는 걸 한번 되새겨볼 수 있었던 섬 소록도 여행을 끝냈고요. 자, 아니 이게 사실 책 순서대로 하는 중인데 하필이면 광주 얘기가 돼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우리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책에 있는 보시다시피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 박래군 이사님의 한국 현대사 인권기행이 책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대로라면 오늘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겠다라고 했던 날인데. 그랬나요? 예, 가서 사과하겠다, 가서 계란이라도 맞겠다 이랬었는데 경선 끝난 다음에 가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한 발 물러섰더라고요. 예, 지금 뭐 그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심정이겠죠. 괜히 갔다가 실수가 나오거나 구설에 오르면 안 된다.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후보가 됐을 때는 당연히 갈 것이지만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저는 꼭 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5.18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작가님, PD님이랑 이야기를 듣는데 이과 출신인 분들은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이과 출신들은 근현대사를 안 배울 수 있었대요, 고등학교 때.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만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지금 50대, 60대는 학교에서는 안 배웠지만 대학 가서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거기를 좀 이렇게 학살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던 사건이 광주 5.18 먼저 공식 명칭으로는 이제 5.18 민주화운동.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광주 민중항쟁 뭐 이렇게도 좀 부르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인정되기 전까지는 광주 사태라고 했었죠. 폭도들이 막 해가지고 난리를 죽였던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제 광주 사태가 이제 우리 대학 다니면서 항쟁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김영삼 정권 때 들어와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해갖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예회복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정확한 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예.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또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광주 사태는 아닙니다. 이 광주 사태는 맞아요. 광주에 계신 분들을 소위 간첩이나 아주 모욕하는 거죠. 예, 무슨 맹동 세력들이 그렇죠. 꼬드기고 속여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뭐 들고 일어나게 했다. 폭동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낫긴 한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태의 본질을 갖다가 호도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주에 가면 어디부터 들려야 될지 우리가 기행이니까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전남도청부터 가야 되죠. 그렇죠. 금남로 도청부터 가야 됩니다. 예, 금남로하고 전남도청이 이제 그 5.18 기간 중에 그 항쟁의 그런 중심부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상당히 많은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 광주에 이제 전남도청 지금은 이제 전남도청이 무관으로 가 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거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 분수대 앞에 금남로 앞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거기부터 가봐야 되죠. 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곧 이제 그 전남도청 사진 보시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청 앞에 흔히 얘기하는 분수대 5.18 민주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죽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민주화의 그 본물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12.12 쿠데타 해갖고 이제 전두환 세력이 다시 집권하려고 이제 한번 일으켰던 게 12.12 쿠데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1980년 들어와서 서울에서는 서울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억눌렸던 그런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유신 철폐 이런 것들 요구하고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을 쭉 벌이거든요. 네. 이게 5월 15일 날 서울역 집회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그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민족민주 성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 교수들이고 시민들이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런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런 집회들을 아주 크게 하고 뭐 그랬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5.18 그 기간 중에는 그 이제 시민군들이 이제 거기서 매번 하루에 2번씩 3번씩 거기 집회를 열고 걸기대회를 하면서 이제 시민들 오고 이제 상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 5.18 민주광장의 원형 분수대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보다도 이 원형 분수대 당시 5.18 당시에 5월 당시에 광주에 80년 5월 당시에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이 원형 분수대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모습 흑백 사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옆에 그냥 진짜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가지고 정말 같이 분노하고 하는 게 이게 그림으로도 사진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그 어떤 심정이었을지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분수대 옆에 관들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거기 사망당했던 학살당했던 그 시민들 관을 놓고 그게 걸기대회하고 뭐 그랬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죠. 예, 제가 어디서 봤는데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18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쪽에서 나 5.18 안다. 나 택시운전사 영화를 봐서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봐서 이런 또 문화적으로 5.18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도청에서 금남로 따라 왼쪽 전면에 있는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전일빌딩. 전일빌딩이 이제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이고요. 이제 11층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쭉 이거 도청 밑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전망대 같은 경우에 있는 거죠. 네. 전일빌딩이 왜 중요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냥 그 동안에 이제 전두환 씨 쪽에서는 계속 그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전일빌딩에 가니까 9층하고 10층에 총탄이 막 박혀 있어요. 벽에 막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9층, 10층에서 이게 총탄이 박혀 있었다고 하는 건 밑에서 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국가수가 2016년도에 몇 달 동안 그걸 4차례에 걸쳐서 그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위에서 이렇게 쏘는 그러니까 떠가지고 쏘는 그런 각도에서 쏜 거다. 이건 헬기 사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여태까지 부인하는데 그때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죠. 역사의 그런 현장을 증거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전두환 씨가 요 관련해서 조비오 신부님 그 명예회복 사자 명예회복 재판을 받는데 뭐 여기 다른 탄흔을 몇 개를 사설 감정을 해서 이것은 사각이 아래에서 올라온 거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쏜 게 아니다. 이런 사설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대상을 그 전일 빌딩에 총이 밑에서 쏜 총알도 있고 위에서 쏜 총도 있단 말이죠. 근데 헬기에서 쏜 누가 봐도 헬기에서 아니면 이게 쏠 수 없는 위에서부터 내려 꽂힌 탄은이 있거든요. 저도 가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도 그냥 보여요.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그걸 4차례나 조사를 하면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진짜 밑에 쏜 거냐 위에서 쏜 거냐. 근데 각도나 이런 것들 다 아무리 봐도 위에서 이렇게 조준해서 쏜 거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그 시민군들이 거기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헬기 사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여전히 그 당시에 헬기를 운전했던 것, 헬기를 이렇게 조종했던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조금 솔직하게 뭐 한두 분은 그런 진술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다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거나 부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참 눈에 보이는 사실도 입증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역사적 사건일수록 누군가 증언을 하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참 또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공소시효 다 끝났고 그런데 좀 그런 걸 좀 증언 좀 하고 해서 이게 역사의 어떤 진실을 좀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진실과화해위원회 같은 경우 진실을 밝혔을 때 화해할 수 있고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이제 저질렀던 학살 자체를 갖다가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가정법으로 사과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 상처를 더 덧내는 진정성도 거거든요. 느껴지지 않고 진실을 밝혀야 용서를 하죠. 그 이제 사과를 하려면 당시 있었던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걸 먼저 인정을 하고 내가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줬고 했으니까 지금 용서해달라.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게 가져야 되는 건데 아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 나 용서해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도청에 상무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도청 바로 옆에 건너편 쪽에 상무관이 있는데 참 아픈 자리죠. 상무관에서 어떤 일들이 오입할 때 있었는지. 상무관은 원래는 그 체력 단련장이에요. 작은 체육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층짜리 작은 체육관이고요. 그런 시민들이 학살 당하면 계엄군한테 죽으면 그 도청으로 이제 먼저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신원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러나서 이쪽 상무관으로 옮겨서 그다음에 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행방불명된 가족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 찾아보고 그러던 곳이죠. 그래갖고 5월 27일 그때 이제 도청이 진압될 때까지 거기에 이제 그 당시 학살당했던 시민들의 관이 쭉 질벽에 이제 있었고 거기에 이제 진짜 여고생이나 이런 여성들이 그 죽은 시체들 염도하고 올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울고불고 하던 그런 사진들로도 많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상무관에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소위 일베에서 정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톨레랑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발언은. 그거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전라도민들을 갖다 비하하는 그런 홍어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짓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톨레랑스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류의 발상과 그런 말들은 그런 말씀을 저는 상무관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 아팠던 자리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그 사진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솔직히. 그런 건 톨레랑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군인들이 도청으로 들어온 게 5월 27일 새벽이죠. 사실 이제 5월 27일 날 새벽에 계엄군이 들어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시민군들이 있었습니다. 윤상원 대변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키다가 윤상원 씨는 거기서 이제 계엄군의 총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죠. 자, 그날의 윤상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무리한 행진곡 영혼 결혼식을 했을 때 주제가를 불렸던 이무리한 행진곡도 윤상원 열사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지금 한 20초밖에 안 돼가지고 요 윤상원 어록
5월 26일 마지막 외신 기자회견에서 했던 요 얘기만 소개해 주시고요. 윤상원 열사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저는 뭐 이 말보다 그 중고등학생들을 등 떠밀어서 내보냈어요. 예. 너희들은 살아서 역사의 증언자가 되라. 너희들은 살아서 역사의 증언자가 되라. 네, 지금까지 박래군 이사님과 함께 광주 첫날 첫 기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신장식의 신장개업 내일 6시 6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